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신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 굿바이. 자, 오늘 조선일보 첫 번째 신문인데요. 3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코로나와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확진자 격리도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되고요. 코로나 위기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5일 동안 권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네 병원, 약국에서는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고요. 백신 여전히 무료고 치료 검사비는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대형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3년 4개월 만에 점점 코로나와 이별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중앙일보인데요. 또 다른 코인의 10억,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또 다른 게임 코인에 10억 원을 더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이 코인 의혹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코인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블엑스라는 넷마블이 발주한 그런 코인에 37차례나 투자를 해서 9억 7천만 원 투자했고 3억 2천만 원 이익 봤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하게 패널들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아들, 딸 상관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판례를 뒤집고 대법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아들, 딸 상관없이 나이 순으로 하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남 우선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방통 첫 소식은 핫한 정치 이슈에 대한 여야의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만나보는 신통한 맞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쟁 광란의 악명을 떨친 극악한 대결 미치광이 김관진 군사 깡패의 이건 바로 움직여야 돼. 언제까지? 저기 불과. 자, 어제였습니다. 드디어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벌써부터 장기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시죠.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첫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추정 증인만 100여 명에 달하고 그리고 신문에만 1년에서 2년 걸릴 것 같다. 재판부도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검사 8명이 총 출동했고 이재명 측 변호인단도 사건 기록 읽는 데만 500일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는 1, 2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 이 진행을 해가면서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 좀 따져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시작하자라는 걸 재판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록을 다 살펴봐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빨리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은 네. 중간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불리한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재판 결과 1심이 만약에 뭐 유죄로 나오는 경우 근데 그것이 총선 전이다. 그랬을 때 후폭풍은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물론 뭐 증거도 많고 관련자도 많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오래 걸린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계속 좀 늦게 하는 게 총선 지나서 나오든지 또 그 중간에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관심도 뭐 좀 떨어질 거다 이런 계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봅니다.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한 20만 페이지 된다는데 제가 이제 법조 쪽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뭐 400권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500페이지짜리로 따져도. 근데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도 많다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 나오다가 뒤에도 나오고 이 사건에도 나오다 저 사건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이 시간 끈다? 전 그거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뭐 예전부터 보면은 검찰이 이 사건을 뭐 심지어는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은 그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뭐 저기 변호인들도 그렇고 아니 법조인들도 예상하기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는 대장동에 대한 배임과 성남 FC 관련된 제3자 뇌물밖에 안 남을 거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라고 하는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계속 검찰 기사가 수만 건이 나왔어요. 이른바 428억 원. 네. 근데 이번에 기소도 그렇고 영장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 시작됐는데 단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이 4,800억대인가요? 배임은 2020년 7월에 이미 대법원이 5,500원을 넘는 공익 환수를 했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재판부는 그 내용을 다 검찰이 주장한 대로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래서 치열한 법리 공방은 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싶고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성남 시민구단의 구단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신상진 시장입니다. 성남시. 당신은 성남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그럼 구단주가 국민들의 아니 시민들의 세금을 아꼈는데 광고비 책정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3자 뇌물로 이재명 시장이 이득을 봤다. 글쎄요, 이 법리가 과연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검찰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있고 만약에 유죄로 인정된다면 지금 거의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마지막 부분으로 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서 구단을 운영했다는 거, 거기까지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후원금을 준 그 기업들에게 어떤 행정적인 이득을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빼시고 결과만 얘기하시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리한 법정 공방은 예고화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저희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걸 두고 이 대표가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고 과거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그때도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자신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겁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성남 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입니다. 누구도 성남 FC를 통해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났고 그리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거듭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결국은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단들 시민 도민 구단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계약,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네. 성남 시민구단도 마찬가지에 광고비가 집행이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D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구단들과도 똑같은 계약을 맺었고 훨씬 더 많은 돈을 집행을 한 게 기록들이 이미 다 언론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뭐 재판부도 꼼꼼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이제 뭐 법정의 진실이 가려질 거라는 뭐 이 대표의 얘기에 저는 설득력 있다고 보냐면은 지금 정진상 뭐 실장이랄지 전 실장이랄지 김영천 부원장 재판에도 이번에 대장동에 관련된 핵심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입장을 바꾼 유동규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재판장이 자꾸 진술이 이렇게 오락가락한다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전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재판정에서 유동규 씨 지금 뭐 물적 증거는 없는 상태로 유일하게 이제 진술만 남아 있는데 그 진술이 재판장으로부터도 의심을 사면은 결과는 뭐 결국은 좋지 않은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탄핵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앞두고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그만큼 자신이 있다면, 즉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원만큼은 본인 얘기를 다 인정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네.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지 않고 그걸 부결시켰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발부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청구를 하죠. 그러면 검찰이 하는 절차에 따라서 그냥 가서 법원 가서 얘기해서 판사의 판단을 듣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원 지금 판결도 마찬가지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판사가 결정할 텐데 이렇게 자신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국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또 표 계산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었나. 결국은 자신 있다는 것이 정말 자신 있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 과정 열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짱 토론 주제로 가겠습니다. 6년 만에 국방혁신위의 좌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김관진 전 장관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의 복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강골로 평가를 받던 김관진 전 장관 어떤 인물인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뭐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저기 굴복할 때까지.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진을 죽여주기라! 와, 김관진! 뭐야? 저 김관진님 같은 건 우리의 목표로 될 일거의 가치도 없는 이 인간 오작품입니다. 자, 저런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국방혁신위의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여기에는? 일단 어제 윤 대통령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네. 군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군이라는 것은 주적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갖고 그것을 상무 정신이라고 하죠. 항상 무장하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조직 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과연 우리 군이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군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군을 제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처럼 북에서조차 가장 두려워한다고 알려진 강력한 응징 의지를 가졌다고 상징되는 사람이 이 혁신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정말로 대통령실 얘기대로 김관진만한 인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 군 장성들이나 역대 장관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김관진 하나 달래고 좋아하려고 하다가 군심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윤석열 장군 아니 대통령께서 보면은 이분이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주요 보직들 장관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보수층을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또 이런 분을 국방혁신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김관진 전 장관이 부위원장이니까 가장 고위직인 거죠. 고위직을 임명을 했는데 좀 그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말은 지금 뭐 저렇게 무슨 뭐 북한이 멸망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 북한 도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제대로 대응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른바 댓글 공작 사건으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도 이 댓글 여론 조작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네. 다른 하나를 다퉈보라고 다 돌려보낸 겁니다. 참 그 대통령 인식이 뭐 지금 뭐 김태호 안보실 실사라고는 1차장도 뭐 기밀 누설 혐의로 유죄를 받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서. 이렇게 본인이 쓰는 이른바 본인 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죄를 지었던 대법원이 인정을 했던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갖다 쓰는 거고 이른바 야당 대표는 이제 재판 시작하는데 1년 동안 안 만난 이유가 뭡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수사를 받는다? 저는 그렇게 법조인 출신이신데 법과 원칙은 잣대가 같아야 됩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도 저는 김관진 전 장관이 정말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이렇게 지금 재판까지 받는 분을 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우리 국방 문제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김관진 지금 신임 부위원장은 물론 보수 정권에서 장관하고 안보실장 했지만은 노무현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했어요. 그냥 직업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무슨 성향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법과 원칙의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당대표의 숱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당내에서 조치가 없으면서도 이번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2명의 의원 탈당시키고 뭐 이렇게 전혀 다르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원칙은 뭔지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이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정말 하나씩 또 하나 둘씩 터져나오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형사사건 관련성을 포착했다라고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코인 투자를 했던 정황, 코인 투자에 몰두했던 정황이 포착돼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모 논란을 일으켰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와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논문을 일제다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여섯 번째 낙마입니다. 여섯 번째 낙마.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 두 분 더 모시고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지금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한 번 더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법사위 중에 투자 활동, 위믹스 매도 추정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6일 법사위 산회 직후에도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올해 3월 27일 법사위 중에 투자 활동을 했는데 코인 클레이 스왑 시스템에 예치했고 그 대가 받는 등의 식으로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리고 3월 29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산회 직후에도 코인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 산회 직후에 했다는 얘기는 산회 중에도 혹시 그 인사청문회 중에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건 병원에 가봐야 되는 수준 아니냐, 코인 중독 아니냐,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국회의원의 본업은 상임위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본업일 텐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코인 투자를 했다. 이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약간 어떤 그 죄질도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사실 확인이 아직 조금 필요한 부분이죠. 네. 예,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서의 거래 내역을 지금 얘기한 거니까 아직 명백하게 이제 사실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다면 이렇게 진짜 상임위 활동 중에 법사위 중에 이분이 법사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코인 투자를 했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심각한 문제죠. 뭐 산회 직후에 했다면 나가면서 이렇게 도중에 했나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근데 이 코인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24시간 거래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젊은이들의 시간을 뺏고 정말 중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잠까지 못 잔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뭐 자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 봐 잠도 못 자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히 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특히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월급도 아니고 세비라고 정치 그 표현하는 그런 걸 받는 분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활동을 보조하는 분 아닙니까? 9명의 보좌관이 있고,
이런 분이 이렇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엄청난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할 때도 보면 내가 왜 이런 걸 밝혀야 되냐 이런 식의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걸 밝히기 싫다면 국회의원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위고 또 국익 전념 의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만약에 한 분이라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뭐 참 열심히 해서 돈 벌었구나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서 사실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이고 더더구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명백하게 발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 중에 사적인 투자 활동을 한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징계 사유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징계 사유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뭐 이건 네.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국회 내부에서의 이제 그런 내규상으로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그 투자를 했던 걸 보면은 금액도 굉장히 커요. 엄청 크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는 장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하는 분들도 일을 할 때 차트를 항상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코인파는 더 심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잠도 안 자고 한다 그래서 좀비가 양산된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그 어떤 전업 투자자보다도 규모가 커요. 이거를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고서 그냥 운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법사위 활동 중에도 지금 거래를 했던 게 보이면은 그냥 뭐 보자마자 버튼 눌러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러지 못해요. 계속 차트를 봐가지고서 추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은 정말 뒷전 아니었나. 뭐 이모 발언이나 호주 발언 이런 실수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다. 왜냐면은 지금 의정 활동을 하는 질의응답을 하는 그 순간에도 거래를 했으면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시간에는 과연 그거 의정 활동 제대로 했겠는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의문들을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금 모든 면에서 다 문제가 지금 발생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무조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이상 얘기하지 마라. 전략 매각은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기부해야 된다. 기부해라.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지.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말 중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배 태우지 마라라는 말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침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냉정하게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량 팔고 또 판 금액은 기부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당 내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아직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민수 대변인. 뭐 제가 직접 뭐 최근 사이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입장문하고 전에 방송이랄지 그런 걸 보면은 본인도 직접 이제 입장을 냈죠. 뭐냐면 당에서 빨리 진상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응하겠다는 것도 했었고 당은 뭐 진상 조사 팀을 꾸렸으니까. 어제 첫 회의했고. 네. 외부 전문가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게 일반인들 잘 모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가도 당내 의원들도 뭐 변호사랄지 그걸 좀 아는 분들로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본인이 적극 응하겠다. 당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매각 권유도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단 본인 주장을 보면은 이게 그 자금 국민들이 의심했던 자금과 그 거래한 그 내역 이런 것도 본인 실명으로 정확하게 구입을 했고 했던 내용을 공개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국민들께서 의혹을 못 푸는 부분이 있다면은 본인이 직접 다 밝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검찰이 필요하다면 얘기하면은 바로 그걸 제출을 한 다음에 수사에도 조기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본인 입장은 뭐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말고도 여러 가지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한 달 된 신생 코인
30억 원을 그냥 투자해버렸다. 그래서 몰빵이라는 단어를 조선일보는 선택했는데 작년에 위믹스 51만 개를 갈아탄 뒤에 3배가 급등했다. 이후에 100분의 1 토막이 됐다. 그래서 이거 김남국 의원이 한 1년 동안에 8억에서 9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아주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생 코인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30억 원을 투자해서 돈을 떨어뜨렸다, 손실을 봤다라는 건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 그리고 중앙일보 보시면 또 다른 게임 코인에 10억을 더 투자했다. 앞서도 신문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코인 게이트가 되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자남 변호사님, 일단 여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면은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건 이건 일종의 명분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뒤에서 돈을 따로 현금을 챙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 이게 맞습니까? 예,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김남국 의원 발언도 사실 좀 해명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던 게 처음에 9억여 원 투자했다가 폭락해가지고 9억여 원 남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현금화를 440만 원만 얘기하다가 전세 자금으로 돌린 8억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추궁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했으니까 그 손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뭐 이득 본 게 없다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해명 자체도 거짓 해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추궁당에서 밝혀지는 게 계속 지금 이득을 본 부분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투자한 내용도 굉장히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잡코인이라 그러는데 이건 언제 상폐돼가지고 영원이 될지 모르는데 뭐 10억 이상 투자한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그런 투자 흐름을 보였는데 누구도 하진 못한 전업 투자자도 못하는 막대한 수익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연결 굉장히 성공한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부 정보가 있었느냐라는 의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위믹스 말고 또 다른 마블엑스라는 또 다른 이제 게임 코인에 투자했던 정황이 또 드러났어요. 근데 이거는 P2E라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 업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P2E라는 게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아이템을 얻으면 그걸 거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막혀 있어요.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결합이 돼야 되는 기술이 NFT 기술인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은 P2E하고 NFT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재가 될 만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게임 코인, 특히 잡코인, 이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대한 투자를 했던 게 그런 의정 활동하고도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침 또 호재에 의해서 이득을 보셨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시세 조종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코인은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은 안 되지만 거래 흐름은 그런 패턴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상식적으로 봐도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한쪽에 다 몰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뭐 주식도 아니에요. 주식하고 이 코인을 비슷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본질적 가치가 없어요. 뭐 코인을 어디서 그 가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게 얼마다 아니다 해서 거래하면서 생긴 그런 어떤 가상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0억을 투자를 했다. 김남국 의원이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정보를 알고 하는 게 아니냐. 또는 내부자와 뭔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을 거기에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분석정보원도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 사건 관련성이 있다, 범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화면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각된 김남국 의원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이렇게 3가지 혐의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등에서 형사 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두 지금 기관에서는 다 의심스럽다. 이거는 형사 사건에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AI가 그 의심 거래를 포착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심 거래라는 거는 범죄자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어요. 계좌 이체만 통해 가지고는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도는 거는 금액이 거액이다라는 거 가지고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넣었다 뺐다 하는 게 1,000만 원 이상 단위에서 이상한 흐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심사를 다시 하고 거기서 이제 심사를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했을 때 검찰로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뭐 1.8% 뭐 4%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 거래로 포착해 가지고 넘겼을 때는 사실 범죄로 확인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네. FIU가 화천대유에 대해서 의심 거래라고 포착해 가지고 경찰로 넘겼는데 5개월 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뭉개다가 그 경선에서 이제 비리가 터져 나오니까 이런 비리가 있었어 하고 보니까 그 사건이 지금 경찰에 묶여 있어요라는 게 터지면서 일파만파가 됐던 것이거든요. FIU에서 포착하면 대부분 이 정도로 커질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큰 거는 뭐 늘상 벌어져요. 기업체끼리도 뭐 몇백억씩 계좌 이체하잖아요. 근데 계좌 이체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크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거래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게 자금 세탁이나 불법 조달의 문제가 포착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내 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밝히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 첫 단계를 밝히지 못하는 것과 FIU가 포착한 것에 연결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지난 8일 목소리긴 합니다만 이걸 정치 수사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교수님, 정치 수사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 수사라고 뭐 해도 하죠 뭐. 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뭐 정치적 고려가 뭐 전혀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수사를 하고 말고 할 수도 있겠고. 이게 뭐 지금 여기서 정치 수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뭐 정치 수사라고 하죠 뭐. 검찰의 작품이라고 하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 수사냐 뭐 검찰 작품이냐가 그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서 가지고 있고 혹시 그 투자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 수사고 뭐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고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런 거 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그렇다 치고 본질이 뭐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처음부터. 김남국 의원은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게 브랜드였잖아요. 본인 네. 트레이드 마크였고. 네. 저도 뭐 김남국 의원과 뭐 방송도 했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좀 앞으로 응원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었는데 가난한 정치인 코스프레를 했다. 그럼 온 국민을 속인 거죠. 그건 거짓말로. 근데 정말 돈이 없었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게 떨어진 운동화를 신을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이런 투자를 했을까?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혹시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어떤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이 코인을 공짜로 받은 거 아닐까? 누구나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주식 투자 LG 디스플레이에서 수익을 낸 걸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일단 해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은 남아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노동희 교수님, 게임 업체들의 코인 로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평론을 하니까 참 힘들어요. 이거 뭐 알아야 저 코인 얘기를 듣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는데 보도를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딱 한마디. 가장 중요한 건 입구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구가. 그러니까 보유한 사실, 또 보유하고 있는 사실, 그 보유한 코인을 거래한 사실, 그 일부를 또 현금화하거나 이체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특히 위믹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네. 그것을 어떻게 처음 보유하게 됐는지 그 입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출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본인이
그냥 누구한테 공짜로 받은 거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선 이거 로비. 예. 코인 로비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이라 그래가지고 코인을 띄워야 되는 업체에서 아주 작은 돈으로 그걸 구입하게 하고 돈은 나중에 받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이 그 사실을 알면서 여러 가지 뒤에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선 펀드를 뭐 그 NFT 코인을 출시한다든가 또는 그 게임 머니를 뭐 가상화폐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서 그 가상화폐를 띄워가지고 서로 이득을 받는 그런 식의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관련된 그런 로비 활동으로 인해서 공짜 코인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내에서 계속 이제 P2E 업체, 그다음에 관련 협단체들이 오은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계속 뭔가를 설득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관련 법안에서 허용이 된다면 게임 회사는 물론 그 게임 회사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굉장히 크고 영업이익률이 천문학적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벌리는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P2E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법이에요.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곰인형을 뽑는다. 그러면 그냥 재미로 뽑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걸 돈으로 환전해 준다. 그럼 그 도박이에요, 그게. 근데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는다. 근데 그걸 옆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구조가 결합되면은 사행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사실상 도박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혀 있는데 이걸 게임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 코인이랑 연결해가지고 거래의 대상이 되게끔 하려고 입법 추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외국에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 지금 문제되잖아요. 네. 게임 업체에서 만든 건데 처음에 그 구조 자체가 본인 그 게임 회사에서 만든 게임들에서 아이템을 A 게임에서 얻었을 때 이걸 B 게임으로 연결해 가지고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상을 하고 만든 코인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에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인만 지금 거래할 수 있고 P2E라는 게임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P2E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면 기존에 만든 위믹스 코인은 몇 배로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김남국 의원이 P2E에 대해서 괜찮이 호재성 발언을 했다거나 거기에 연결되는 NFT 기술에 대해서도 호재성 발언을 했다는 거는 위믹스 코인을 뭐 굉장히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입법 로비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의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구자량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이 과거 바다 이야기 사태 당시에 만들어진 그 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든 지금 게임 업체에서는 그걸 좀 바꾸고 싶고 그래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했고 그거를 김남국 의원에게 부탁했을 수 있다.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게임 학회 회장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게 본인이 이재명 대선 캠프의 그 단장으로서 거기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줄기차게 자기 자문위원들은 P2E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P2E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면서 이거를 막는 건 쇄국 정책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자체가 김남국 의원의 푸시에 의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내부에서 자문위원 전문가들은 반대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본인의 의혹 제기에는 게임 업체가 이거에 대한 입법 로비를 굉장히 줄기차게 했던 거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 제기도 어느 정도 구체성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자문위원 또 하셨던 분이 아까 저희 인터뷰 잠깐 보여드렸던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위정현 교수님 그 교수님 딱 그 맞습니다. 역할을 네. 하셨는데 한민수 대변인 네. 알고 계셨습니까? 저 단위가 다르면 선대위에서 잘 모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네.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1년 얘기 나올 때도 저도 그때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게 여야 모두가 젊은이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고 네. 이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좀 축적하겠다는 열망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 해서 대단히 항의가 컸었고 지금의 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강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현재로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상식적인 이런 생각은 또 해봐요. 지금 FIU 원장이 이제 국회 와서 이런 얘기도 했고 당시 이제 그 김남국 의원께 이상하다고 해서 신고한 내용들 보면은 대단히 다 무겁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이랄지 조세 포탈 이런 걸로 했는데 근데 영장이 2번이 기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그 발부율은
엄청 높더라고요. 90% 넘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 혐의를 냈는데 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 2차례 영장이 기각됐을까?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좀 검찰이 당시에 뭐 혐의랄지 FAU에서 왔을 때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볼 때 이건 혐의 소명이 안 됐다든지 좀 무리하다든지 이런 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사 보니까 이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꼼꼼히 봐도 이게 다시 100분의 1로 대폭락을 했어요. 산 뒤에. 근데 김남국은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실제로 김남국이 산 다음에 수익을 본 건지 아니면 폭락을 해가지고 손해를 본 건지 이런 것도 그 기사를 보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지만 기사를 보면 구매를 했을 때 한번 3배가 급등합니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10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구매하고 난 이후에 급등하는 걸로 확인은 되고 그 이후에 언제 팔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만약에 뭐 조사를 한다거나 수사를 하면은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많은 추정들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정리쟁으로 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서 이제 코인 사태 일이 크게 터지니까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지갑 소리였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입니다. 자, 구정현 변호사님 앞서 뭐 싱크 듣기 전에 손들어서 발언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계좌 추적 영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셨군요. 왜냐면은 FIU에서는 AI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포착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거래가 이상한 포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장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계좌인지를 봐요. 그래서 최근에 계좌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를 보면은 재판 거래 의혹의 권순일 대법관 사건에서도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할 때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보고 거기에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임의 수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각한다. 일단 기각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임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김남국 의원 불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소명 좀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거치는 건데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미 김남국 의원이 그거에 준하는 내용을 했어요. 근데 의혹만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구함 사실 발부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도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번에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를 지금 이유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전수조사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의원들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 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이제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리믹스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수조사 하자는 것과 연말에 재산 신고할 때 하자는 것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르죠. 신고는 자신이 그냥 하는 거고요. 조사는 타인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샅샅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겁니다. 대상도 다르고요. 그런데 지금 신고하면 그냥 된다. 뭐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런 의도인데 그럼 이제 국민들은 오해하죠. 뭐가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럼 이 코인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뭔가 당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 막 할 때 얘기하는 건데 당에서는 일단 법 개정을 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바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법 개정 문제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 개정 문제와 함께 추진하는 거고 그 너무 공격하기 위해서 자당 얘기도 이렇게 이미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본인께서 진짜 윤재욱 원내대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수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공사학에서 여당도 이미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입장을 밝혀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지나갈 때 마구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밝힌 공직자윤리법 개정하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면 나올 수 있는 거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당 공격하고 저 당 공격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차분하게 보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밝힐 건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돈봉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얘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자들이 검찰에 가서 내용을 좀 알려주면 입을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금씩 열리는 돈봉투 의혹, 인물, 날짜 이런 거 알려주면 내가 순순히 인정하겠다, 받은 거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본부장들이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 검찰이 좀 얘기를 좀 해주면 내가 기억을 날 테고 그렇다면 난 모든 어떤 그 수수한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런 태도들에 대해서는? 사실 노림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했던 뇌물 사건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뇌물이 있는데 검찰이 얼마큼까지 확인했는지 모를 경우에 수사 협조하겠다. 난 밝힐 텐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검찰이 한 거에 나온 만큼으로 액수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거든요. 얘기한 것만 검찰이 얘기한 것만 본인이 인정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난 수사 협조한다라는 태도는 일단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라면 이제 그럴 듯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증거가 얼마큼 모였는지도 확인하고 그럼 증거를 보여주면서 추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에 대해서 인정하면은 나는 다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내가 받은 것보다 적게 나오면 더 좋고 이제 이런 태도인데 수사에 굉장히 그래도 협조는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취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 그래서 보강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자백만 있을 경우엔 유죄 판결이 안 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는 보강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만났던 거,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녹취랑 함께 이제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사람의 이제 마무리 확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제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이 사람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는 더 다투지 않고 시인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리도 챙기고 수사 협조도 하고 이제 이런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희 교수님, 그 송영길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프랑스 파리에서 버리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 사실 검찰이 증거인멸의 혐의를 씌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이건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 걸 묻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검찰이 묻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증거 인멸한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거니까요. 예, 그것까지 뭐 처벌하면 정말 지나치게 가혹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만약 진짜로 본인이 쓰던 휴대폰을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든가 없앴다든가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아닙니까, 그죠? 뭐 범죄가 소명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우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서 또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도망할 우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과거 쓰던 거 거기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그걸 버렸다, 없앴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로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점을 지금 검찰에서는 생각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로 김어준 씨와 김의겸 의원이 꼽혔습니다. 어떤 말들을 대체 쏟아냈길래 이런 불명예스러운 순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법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다양한 말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좀 추려봤었습니다. 구정현 변호사님, 이 밖에도 엄청난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사실 이걸 다 외우고 있는 것 자체가 슬플 정도로 너무 많고 또 국격을 떨어뜨릴 정도로 뭐 외국인 EU 대사의 발언 뭐 이런 것까지도 왜곡했었고 맞습니다. 또 근데 내수 차별하느라고 또 EU 대사는 항의하니까 바로 사과하셨으면서 또 안에서의 문제는 또 전혀 사과 안 하시고 기껏 하신 게 뭐 유감이다 요거 가지고 다 퉁치고 넘어가시고 이러는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도 그래요. 우리 항상 저렇게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그 같은 조항 안에 그 발언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 헌법 조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항상 저럴 때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만한 걸 최대로 하더라도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 얼마큼 사실 확인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거든요. 판례도 책임을 인정할 때 그걸 따져요. 근데 아무런 해명을 못하는 거는 아무런 확인 절차를 안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의적으로 사실 우리 사인끼리도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고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따를 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짜 뉴스와의 거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 시절 가짜 뉴스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 선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 해운대 LCT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장관은 그 사건과 전혀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모 기자가 네.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그걸 덮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네. 지금 법원에서는 1,000만 원. 어쨌든 이 기사가 잘못됐다 이 점을 적시를 한 거죠. 네. 이것이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엄단을 강조해 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노동일 교수님 최근 참여연대와 설전을 자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참여연대가 뭐 현 정부에서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순위로 한동훈 장관이 꼽혔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발단이 된 건데 저는 이 내용을 한번 궁금해서 네. 참여연대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교체할 공직자 1순위인가라고 찾아봤더니 무슨 몇 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조사보다 못한 거죠. 차라리 여론조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른바 보수와 진보, 네. 뭐 성별, 나이, 지역 이런 것들도 안배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설문조사예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또 그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복수 응답이 가능한. 그러니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갖고 노동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물어보면 반반일 거예요. 싫어한다는 사람이 반 절반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 절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래 발표했다. 그런데 몇 명 대상으로 했는데 여론조사는 다 그 세부 조상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근거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냥 느닷없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와 같이 했다. 이거는 참여연대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만약에 참여연대가 나름대로 어떤 그 연대 차원의 조사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논거로서 한동훈 장관은 교체돼야 한다. 가장 높다.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했다면 비판적인 지점을 얘기하고 그랬다면 저는 뭐 그건 참여연대 의견으로서 좋습니다. 그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답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참여연대 측에서 이런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어떤 그 참여연대 의견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걸 발표하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게 온당한 것이지 이렇게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신 1순위야 나가야 할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아무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참여하고 권력과 연대해온 그 집단이 바로 참여연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직설적으로 말을 잘 하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참여연대를 지적하고 나선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이례적이라고 하기에는 참여연대가 좀 이례적인 시민단체라고 봐야죠. 우리가 왜 참여연대를 얘기를 하냐면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뭐 장하성, 조국 시작해서 박원순 전 시장, 뭐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까지 그분들이 시민단체라는 이 참여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 특정 정파에 속하는 정당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참여연대가 적어도 시민단체라는 어떤 순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라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참여연대로서도 본인들이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그 공과를 평가할 때 분명히 공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뭐 좀 비리가 있는 곳을 파헤치는 역할을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출신의 고위 인사가 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출신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내각에 들어가든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들어가든 그렇게 비판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능력을 검증받아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거칠게 시민단체의 주장이 공격을 받으면 만약 일반인들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앵커나 저 같으면은 그냥 뭐 반박하거나 기분 나쁘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이제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법무장관의 위치도 있고 국무위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공격을 하니까 바로 정치검사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가지고 뭐라고 죠? 티카타카라고 합니까? 이렇게 주고받기, 티키타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를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상대로 이렇게 거친 표현해가지고는 제 판단에는 뭐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 좀 너무 아마 이재호 국민의힘 고문 같은 분은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럴 겁니다. 비판하면 비판한 데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여연대 성격이 어떠냐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연대가 가끔 이렇게 뭐 어떤 본인들의 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의견을 발표하고 의견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왜 이러이러한 거 아까 뭐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검사이고 뭐 검찰의 기득권만 옹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그 근거를 대고 네. 그랬으면 저는 뭐 그건 참여연대 의견으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도 끝도 없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갖고 한동훈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여연대의 그 성격 자체도 굉장히 신뢰성이 그 위반이 훼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해온 그 중요한 역할, 좋은 역할에도 흠집이 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결과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한동훈 장관 발언에 대해서만 떼가지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항상 표현이라는 거는 사상의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제기되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정보를 얻어서 자신만의 판단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여연대가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단체인 듯이 그리고 또 마치 객관적인 여론조사 근거를 가지고 발표한 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여론조사처럼 신뢰성이 있지 않다. 참여연대가 다른 의도를 가졌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반론은 제기될 수 있고 그것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지 장관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반론이 막혀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한 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보 제공 차원에서의 반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 좀 잠깐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민단체 얘기할 때 그 시민단체가 아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라는 얘기 저도 안 했고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른 뉴스니까 이른바 김의겸 의원, 뭐 김의겸 꼭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난 대선 때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화천대유에 아들 근무한다는 가짜 뉴스, 돈봉투 사건은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 뉴스를 설파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비판받을 사람 다 받고 하니까 너무 그 단체 성향 모르겠어요. 저는 시민단체를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게 법무장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가짜뉴스 뽑은 단체명은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그리고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단체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교체설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는 참여연대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준공인을 자처했던 조민 씨, 최근 아버지 조국 전 장관과 함께 북콘서트의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죠.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공천 룰이 바뀌면서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의 출마설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자신이 결정할 문제이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국 조민이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부녀 중에 누군가는 출마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그렇게. 자, 둘 중에 하나는 출마할 것 같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모를 일이죠.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두 분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예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 본인들에 대해서 저는 결례라고 일단 봅니다. 네. 물론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으로 이게 또 불거지는 건데 물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박지원 전 원장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출마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걸 마치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을 빗대갖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그건 온당한 태도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정치 현안에 이런 식으로 뭔가 희화화되고 뭔가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은 글쎄요. 말년에 좀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 조민 씨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의료 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이제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 계시면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과연 조 전 장관 일가에서 다음 총선에 나가는 사람이 없을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갑니다. 보통 저희가 제사를 지낼 때 남성, 장남 위주로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문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뭔가 제사하는 분위기에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제사 주재자,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아들, 딸 상관없고 나이 순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15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장남 우선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일단 요 전체적인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따져보죠.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몇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늘 어떤 사건이든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그 현재 남성이 이제 그 아들이 혼외자 아들이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혼외자 아들이고 또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분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주제자다 이렇게 판단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제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도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됩니다. 네. 아들, 딸 하나만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딸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가족이 만약에 이제 저 계속해서 아들만이 주재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사를 주재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시대 변화도 반영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도 있겠지만 구자룡 변호사님, 앞서 지금 잠깐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이 A 씨라는 이제 사망한 A 씨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가정을 가졌다가 딸 둘을 두고 2006년도에 새로 다른 바깥의 여자와 함께 아들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대법원의 판례가 이런 특이한 케이스, 상황을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일반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약간. 근데 사실 이 특이한 케이스에서 결론이 나왔지만 이 결론은 앞으로 이제 다른 사건들에도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이제 바뀐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 케이스에서의 그런 고려들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거에 의해 가지고 사실 완벽하게 이제 그 제도 자체는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 특이 케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바뀐 그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아들이라고 해서 부모님하고 돈독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가까운지는 가족마다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 판결의 소수 의견에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따로 정하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거는 이제 폐기되는 게 맞는데 네. 개별적으로 정하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누가 친한지에 따라서 하급심에서는 더 가까웠던 딸이 지내는 게 맞다 이런 하급심 판례도 있긴 했었어요.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효심이 지극해서 소송까지 했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경제적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선산이나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근데 묘를 모셨어요. 근데 그 묘를 딴 데로 이장하는 게 그 산의 가치하고 굉장히 맞물리는데 만약에 아들만 그걸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못 옮기면서 이 재산을 환가를 못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툼이 많은 가족 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런데 뭐 부모도 모시지 않던 사람이 장남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단독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맞지 않고 사회도 변했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고려하기 위해서 기준이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 대법원의 판례대로 아들, 딸 상관없이 나이 순으로 모시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토마토 여기까지인데요. 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호법 반대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측 회장을 모시고 저희가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한간호사협회 측도 출연을 부탁했고 연락을 또 드렸으나 출연이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오늘 신통방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